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 앉아 밤을 지새우는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돈 것은 오직 할머니의 마지막 얼굴뿐이었다. 병원의 야간 조명은 유난히도 시리고 푸르렀다. 코를 찌르는 향 연기와 국화꽃 향기가 뒤섞인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턱턱 막히게 했다. 어머니는 이미 며칠 밤을 새우며 목이 쉬어라 우신 탓에 기운이 다해 벽에 기대어 겨우 눈을 붙이고 계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빈소 한편에서 상주 완장을 만지작거리고 계셨다. 평생을 성실함과 묵묵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아버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내가 감히 짐작도 못할 다른 계산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부터 내게 할머니는 부모님보다 더 큰 그늘이 되어주신 분이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도 우리를 거두어 주신 것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늘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민우야, 너희 부모가 고생이 많다. 특히 네 엄마가 나 같은 노인네 수발 드느라 평생을 다 바쳤지. 내가 죽으면 이 상가 건물은 다 네 부모 몫이고 결국 네 것이 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할머니가 남기신 도심 한복판의 상가 건물. 그것은 단순히 돈의 가치를 넘어 평생을 시어머니 병수발과 고된 집안일에 바친 어머니의 눈물 어린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보루였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늘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청렴하고 효심 깊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숨이 잦아들고 차가운 영정사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된 지금 빈소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무겁고 기묘했다. 할머니의 재산을 탐낼 만한 친척들은 이미 오래전에 발길을 끊었기에 장례식장은 쓸쓸하리만큼 조용했다. 이제 날이 밝고 벽제형 화장장으로 떠나기 위한 발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장례 지도사가 들어와 발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는 제가 꼭 지킬게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운구를 위해 상여가 나갈 채비를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례식장 입구의 낡은 자동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긁는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15년 전 도박 빚으로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행방불명되었던 작은 삼촌이었다.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바르고 상갓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양복을 걸친 그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우리 가족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인간이 할머니의 마지막 길에 나타난 것이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으려 앞으로 나서려는 나를 아버지가 이상할 정도로 강한 힘으로 가로막았다. 아버지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삼촌을 향해 묘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작은 삼촌이 우리 가족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섬뜩하리만큼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건수를 잡은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무겁고 침통한 공기로 가득 차올랐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늦은 오후, 슬픔에 잠겨있던 빈소의 고요를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작은 삼촌이었다. 작은 삼촌은 붉어진 눈으로 술잔을 비우더니 갑자기 상주석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덜미를 잡듯 다가와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형님,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가 남기신 상가 건물 말이 되냐고. 평소에 어머니 정신도 온전치 못하셨는데 그거 형님이 옆에서 부추겨서 다 독차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나 못 믿겠으니까 당장 어머니 유품이랑 통장, 서류 전부 다 다시 확인해야겠어요. 작은 삼촌의 뜬금없는 깽판에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할머니가 살아생전 우리 가족이 당신을 정성껏 모신 대가로 건물을 넘겨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것을 삼촌도 뻔히 알면서 저러는 것이었다.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평생 할머니 병수발을 들며 고생한 우리 부모님을 향해 돈을 목적으로 저런 해괴한 소리를 퍼붓다니 삼촌이 아니라 한 마리 굶주린 짐승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삼촌의 멱살이라도 잡으려던 찰나 아버지가 내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가로막았다.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며 작은 삼촌을 데리고 빈소 옆에 마련된 작은 귀빈 접견실로 향했다.
한참이 지나도 두 사람이 나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접견실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다. 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예사롭지 않은 고함과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슬쩍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나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서슬퍼런 기운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형님,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떼어주면 난 당장이라도 민우한테 다 까발릴 거야. 어머니가 마지막에 쓴 도장, 그거 형님이 억지로 찍은 거잖아. 조용히 못해? 목소리 안 낮춰? 민우가 들으면 어쩌려고 이래? 네가 요구한 액수만큼은 어떻게든 맞춰줄 테니까 일단 그 입 좀 닥쳐. 장례식장이야 임마. 여기서 터지면 너랑 나랑 다 끝나는 거야. 충격적이었다. 귀를 의심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는 내가 평생 알고 지내던 성실하고 법 없이도 살 권세 있고 정직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낮고 음침하며 무언가를 철저히 은폐하려는 범죄자의 목소리였다. 작은 삼촌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보다 내 가슴을 더 깊게 찌른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매정한 대답이었다. 아버지가 작은 삼촌과 무언가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할머니의 유산을 두고 두 사람이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거칠게 문고리를 돌려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쿵, 두 분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린데요 그게?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정체모를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반사적으로 등 뒤로 숨기며 안색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작은 삼촌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평소에 온화한 미소는 간데없고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는 아버지는 극도로 초조해 보였다. 민우야, 별거 아니다. 삼촌이 장례 비용이랑 이것저것 정산할 게 있다고 해서 잠깐 서류 좀 맞추고 있었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어서 나가서 어머니 좀 도와드리거라. 아버지는 억지로 태어난 척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나를 방 밖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내 눈은 이미 아버지의 떨리는 손가락과 등 뒤로 급하게 쑤셔 넣던 파란색 서류 봉투를 포착한 뒤였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평생 나에게 귀감이 되었던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거대한 어둠의 실체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만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밤이 깊어 주위가 완전히 적막에 잠겼을 때도 내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보았던 두 사람의 기괴한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가슴속을 조여오는 의구심을 참지 못하고 나는 할머니의 유품과 중요 서류들을 임시로 보관해 두었던 장례식장 사무실 안쪽의 개인 불투명 유리 수납장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진짜 뜻이 무엇이었는지, 아버지가 숨긴 서류가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조심스럽게 수납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분명히 나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어야 할 할머니의 인감도장과 통장,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생전 지병과 유언의 효력을 입증해줄 핵심 증거인 모든 의료 기록 및 주민등록증 원본이 들어있던 가방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텅 빈 수납장 내부를 바라보는 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할머니의 흔적을 전부 지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장례식장 대접실 문틈으로 보았던 아버지와 작은 삼촌의 수상한 모습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고작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한 가장으로 살아오셨던 아버지의 그 초조한 눈빛,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듯 다급하게 서류를 집어넣던 작은 삼촌의 손길.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내 손을 꼭 잡고 이 건물은 고생한 내 부모와 너를 위한 것이라며 몇 번이고 말씀하셨던 그 상가 건물이 떠올랐다. 평생 할머니를 모시며 수발을 들었던 건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결국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이른 아침 장례식장을 잠시 빠져나왔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향한 곳은 법원 등기소였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만이 이 막연한 의구심을 털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등기소 무인 발급기 앞에 섰다. 차가운 화면을 터치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할머니의 상가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발급 버튼을 눌렀다. 징하는 기계음과 함께 서류가 인쇄되어 나오는 몇 초의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갓 인쇄된 따끈한 등기부 등본을 받아들고 잉크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종이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온몸의 피가 대번에 식어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상가 건물의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인하던 내 눈이 한 곳에서 멈췄다.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시점은 정확히 1년 전이었다. 1년 전이라면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정신을 놓으시고 치매 증상을 보여 병원 진단을 받으셨던 바로 그 시기였다. 할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그때 상속 및 증여 계약서와 유언장 사본이 허둥지둥 변경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류상의 모든 절차는 너무나도 급박하게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있었다. 평생 할머니를 요양원 한번 보내지 않고 집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병한 것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돈 한 푼 보태지 않고 도박에 빠져 살던 작은 삼촌은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추던 인간이었다. 그런데 법적으로 완벽하게 가공된 이 서류들의 날짜와 조작된 듯한 정황은 명백한 배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할머니의 도장을 훔치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를 이용해 누군가가 장난을 친 게 분명했다. 작은 삼촌이 아버지를 협박해서 가로챈 걸까? 아니면 두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싸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나?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엉망진창으로 뒤흔들었다. 억울함과 분노로 이가 부르르 떨렸다.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장에 적힌 현재 상가 건물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자 소유주의 이름을 확인했다. 내 눈을 의심했다. 글자가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종이를 쥔 손에 너무 힘이 들어가 주름이 자글자글 잡혔다. 당연히 할머니를 모신 우리 가족의 이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적힌 이름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모든 권리를 이어받은 최종 수혜자의 이름, 그것은 우리를 배신하고 할머니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장본인이자 평생 집안의 골칫덩이였던 작은 삼촌의 이름이었다. 등기부 등본을 뽑아든 내 손이 사정없이 떨렸다.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글자들이 내 눈을 찌르는 것 같았다. 증여,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도, 상속도 아닌 증여였다. 그것도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막 시작되던 딱 1년 전 그 시기였다. 머릿속이 핑글핑글 돌았다. 평생을 평택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손에 물 마를 날 없던 할머니였다. 그런 할머니가 평생의 피땀이 서린 이 상가 건물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작은 삼촌에게 통째로 넘겨줬다고? 그것도 자식들 중 가장 속을 썩이고 돈만 생기면 도박판으로 달려가던 그 인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치매였어. 할머니는 그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다고. 입술을 깨물자 비릿한 피맛이 났다. 할머니는 1년 전부터 가끔 큰아들인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헷갈려 하셨고 방금 밥을 먹고도 굶었다며 화를 내시곤 했다. 보건소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던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다. 작은 삼촌 그 인간은 분명 그걸 노린 게 틀림없었다. 할머니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법적 서류를 위조하고 할머니의 손가락을 강제로 쥐어 인감도장을 찍게 하거나 지장을 누르게 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다. 자식이라는 탈을 쓰고 어떻게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재산을 그렇게 잔인하게 가로챌 수가 있을까?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들끓어올랐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파왔지만 지금 내 안을 가득 채운 배신감과 모멸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 길, 내 안의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상복을 입고 빈소 한가운에 앉아있는 작은 삼촌의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심증은 확실하지만 그 인간이 할머니의 서류를 위조하고 협박했다는 물증이 없었다. 법대로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아버지는 문상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다. 작은 삼촌은 마침 담배를 피우러 가려는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지금이 기회였다. 나는 빈소 뒤편, 상주들이 휴식을 취하는 작은 방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문을 잠그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구석에 작은 삼촌이 가져온 커다란 가죽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평소에 명품이랍시고 들고 다니던 때 묻은 갈색 가방이었다.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만약 중간에 누구라도 들어오면 끝장이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 가족이 헌신했던 세월을 보상받으려면 어떻게든 그 인간의 추악한 범죄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가방 지퍼를 열자 쾌쾌한 담배 냄새와 함께 구겨진 영수증, 지갑, 그리고 온갖 잡다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손을 미친 듯이 움직여 서류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서, 할머니 명의의 위임장,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 서류에 적힌 할머니의 필체는 평소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와 미묘하게 달랐다.
억지로 흉내낸 듯한 조잡한 필체, 이 나쁜 인간, 결국 할머니를 속인 거였어. 분노로 눈물이 핑 돌았다. 조금 더 확실한 결정적 증거, 그러니까 위조를 모의한 메모나 녹취록 같은 게 없을까 싶어 가방 안쪽 비밀 주머니를 거칠게 찢듯이 열었다. 손끝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걸려 나왔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꺼낸 순간 내 눈은 믿을 수 없는 문구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갖춘 공증문서 형태의 이면 계약서였다.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나는 그대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전부 머리로 솟구쳤다가 발끝으로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계약서의 맨 밑바닥, 작은 삼촌의 이름 바로 옆에 나란히 적힌 또 다른 이름과 도장. 그것은 결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다. 내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문지르고 다시 보았지만 그 석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아, 버지. 작은 삼촌의 배후에서 이 모든 더러운 짓을 함께 기획하고 할머니의 건물을 빼앗아 반씩 나누기로 합의한 진짜 몸통은 바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나의 아버지였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무거웠다. 그 안에 담긴 몇 장의 종이가 할머니의 마지막 가쁜 숨결을 짓밟고 만들어진 추악한 거래의 증거라는 사실에 손가락 끝부터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다. 나는 조용한 주택가 골목 끝에 위치한 한적한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일 낮 시간이라 손님도 없었고 오직 낮게 깔린 클래식 음악 소리와 커피 머신의 기계음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잠시 후 딸랑거리는 문 장식 소리와 함께 작은 삼촌이 나타났다. 모자를 눌러쓰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무언가 죄를 지은 사람 특유의 불안함을 풍겼다. 그는 내 맞은편 자리에 털썩 앉으며 억지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민우야, 갑자기 이런 데서 보자고 하고 무슨 일이야? 장례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피곤할 텐데. 삼촌의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가져온 서류 봉투를 툭 던졌다. 삼촌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삼촌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듯했다. 이게 뭐냐? 삼촌이 짐짓 모르는 척 물었지만 서류 봉투를 집어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봉투 안에서 증여계약서 사본과 할머니의 의료기록지가 서스럼없이 빠져나왔다. 1년 전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의사소통조차 온전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작성된 소유권 이전 서류였다. 삼촌, 이게 정말 할머니가 자의로 서명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할머니 정신이 불분명한 틈을 타서 인감도장 도용하고 지장 강제로 찍게 만든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삼촌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이내 안색이 싹 변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서류를 거칠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야, 강민우, 네가 뭘 안다고 난리야. 이건 할머니가 나한테 고생했다고 합법적으로 주신 거야. 어디서 배은망덕하게 삼촌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합법적이요? 치매 환자의 재산을 가로챈 게 어떻게 합법이에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고 인지 능력이 없는 노인을 상대로 한 재산 편취예요.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마쳤고 이 서류들 그대로 경찰서에 들고 가서 고소장 접수할 겁니다. 법정에서 삼촌이 저지른 짓 다 밝혀내고 할머니 건물이 삼촌한테 넘어간 거 전부 무효로 돌릴 거예요. 감옥 갈 준비나 하세요. 나는 삼촌을 똑바로 쏘아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내 단호한 태도에 삼촌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억지로 소리를 지르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삼촌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마른 침을 삼켰다. 금방이라도 무릎을 꿇고 빌거나 아니면 끝까지 발뺌하며 화를 낼 줄 알았다. 적어도 내가 예상한 반응은 그랬다. 그런데 갑자기 삼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 자리에 기괴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더니 삼촌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크게 헛웃음을 터뜨렸다. 카페 안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하하하. 하하하하. 미친 사람처럼 한참을 웃어대던 삼촌이 이윽고 웃음기를 싹 지우고 나를 향해 상체를 들이밀었다. 그의 눈 속에는 조소와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삼촌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내 심장을 찌르듯 또박또박 말을 뱉어냈다. 민우야, 너 진짜 순진하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 굴어봤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일 뿐이야.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내가 혼자서 그 많은 서류를 위조하고 병원 기록까지 조작해서 할머니 건물을 통째로 삼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냐? 우리 집안 사정을 훤히 다 알고 할머니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집안 내부의 조력자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거야? 삼촌이 당황하며 카페를 뛰쳐나간 뒤 나는 자리에 홀로 남았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이면 계약서가 내 손 안에서 잘게 떨리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축축한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삼촌이 저지른 사기극의 전말을 밝혀냈다는 승리감도 잠시,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겨보던 내 시선은 채권자 나릴란에서 멈췄다. 이상했다. 삼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건물을 담보로 잡은 진짜 채권자의 이름,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법인의 명칭이 어딘가 낯이 익었다. JM 파트너스, J&D 파트너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사채업자나 유령회사처럼 보이는 이름이었지만 내 기억 구석에 있는 불길한 파편을 자극했다. 삼촌처럼 철없고 대책 없는 인간이 이런 치밀한 유령법인과 직접 거래를 했을 리가 없었다. 삼촌은 그저 돈에 눈이 멀어 누군가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다. 손가락이 미르르 떨려 오타가 계속 났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화면의 파란 불빛이 내 눈을 피로하게 찔렀지만 나는 눈조차 깜빡일 수 없었다. JM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는 전혀 모르는 타인의 이름이었지만 설립 당시의 사내이사 목록과 초기 자본금 출처를 추적해 들어가는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거기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신뢰했던 한 사람의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다.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정신 나간 소리야 이거. 내 입에서 신음 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내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잔인했다. 이 유령회사의 실소유주이자 배후에서 모든 자금을 움직인 사람은 바로 내 아버지였다. 평생을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오며 할머니의 병수발을 들 때도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아버지가 진짜 흑막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가 최근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밤마다 줄담배를 피우던 모습.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유독 아버지가 서둘러 할머니의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챙기던 모습들이 이제야 하나의 잔인한 퍼즐로 맞춰졌다.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를 파산해서 구하기 위해 할머니가 평생을 일궈온 이 상가 건물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돈이 급해 쩔쩔매던 친동생, 즉 작은 삼촌을 이용한 것이었다. 삼촌에게 슬쩍 돈을 대주며 할머니의 건물을 증여 형식으로 빼돌리도록 부추겼고 뒤로는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를 통해 그 건물을 다시 압류하는 방식을 취했다. 결국 작은 삼촌은 아버지가 짜놓은 거대한 판돈 위에 말이자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었을 때 모든 죄를 뒤집었을 완벽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영정사진 앞에서 꺼이꺼이 울며 불효자를 외치던 그 절망적인 얼굴, 삼촌과 재산 문제로 다투는 척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그 치밀함. 그 모든 눈물과 분노가 전부 나를 속이고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한 철저한 연기였다는 사실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빗소리가 카페 유리창을 거세게 두드렸다. 카페 안의 잔잔한 음악 소리조차 귀를 찢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오한이 온몸을 지배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가족,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삼촌 뒤에 숨어 거대한 덫을 놓고 기다리던 진짜 괴물은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였다. 도대체 나는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던 걸까? 이 피비린내 나는 배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아버지를 마주해야 할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아나며 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기분을 느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주머니 속에서 움켜쥔 그 더러운 페이퍼 컴퍼니의 서류 쪼가리가 내 살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한 가장으로 살아왔던 아버지 자식들에게 언제나 올바르게 살라며 다그치던 그 아버지가 이 모든 추악한 연극의 진짜 기획자였다니.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류에 찍힌 아버지가 차명으로 세운 회사 이름과 그 배후의 자금 흐름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향하는 내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핑핑 돌았고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실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 안경을 쓰고 신문을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계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안의 공기는 너무나 평온해서 소름이 끼쳤다. 나는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하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내 거친 숨소리를 들었는지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셨다. 민우냐? 왜 이렇게 유난을 떨며 들어와? 밥은 먹었니? 언제나와 다름없는 인자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순간 내 귀를 찢는 소음처럼 들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슬쩍 서류를 보시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리셨다. 이게 뭐냐? 아버지, 이 회사 이름 아시죠? 할머니 상가 건물을 삼촌이랑 짜고 가로챈 그 유령 회사요. 이거 아버지가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만든 회사 맞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왜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전 재산을, 그것도 할머니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이런 식으로 빼앗으신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거실 전체를 울릴 만큼 커졌다. 주방에서 과일을 깎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 칼을 내려놓고 거실로 달려왔다. 나는 아버지가 당황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적어도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아버지는 신문을 차분하게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더니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너 지금 네 애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아버지가 낮게 읊조렸다. 목소리에는 미안함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게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작은 삼촌이 사업하다가 좀 힘들어서 우리가 도와준 것뿐이다. 가족끼리 상의해서 일을 처리한 걸 가지고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와서 대드는 거야. 도와줬다고요? 삼촌을 도와준 게 아니라 아버지 개인 회사가 부도나게 생기니까 할머니 건물을 미끼로 삼아서 자금 세탁한 거잖아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여기 삼촌이랑 맺은 이면 계약서에 적힌 진짜 채권자가 바로 아버지잖아요. 내가 소리를 지르자 옆에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내 등짝을 세게 내리쳤다. 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 막대먹은 놈아, 네가 감히 어디서 아버지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돈에 미쳤니? 돈독이 올랐어?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상가 건물 내가 차지하고 싶어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 거냐? 너 아주 불효자식이구나. 죽은 사람 재산이 탐나서 지 부모를 범죄자 취급을 해? 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내 귀청을 때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던 내 순수한 마음이 부모의 눈에는 그저 유산을 탐내는 탐욕스러운 자식의 발악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아버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괴물 같은 기세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삼촌이 한 일은 다 이 집안을 위한 거였다. 내 애비가 무너지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대학교 다니고 이 집에서 발 뻗고 잘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어디서 건방지게 뒤조사를 하고 다녀?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어 내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던져버렸다. 하얀 종이들이 거실 바닥으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아버지는 내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와 이빨을 부득 깔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잘 들어라 민우야. 네가 만약 이 일에 대해 밖에서 한마디라도 더 꺼내거나 경찰이든 법원이든 뭐든 간에 한 번만 더 이 비열한 뒤조사를 계속한다면 난 그 즉시 너랑 부모 자식 인연 끊을 줄 알아라. 그 지저분한 입 당장 닥치고 한 번만 더 이 일 입에 담으면 이 집에서 당장 내 발로 나가야 할 거다. 내 집에서 너 같은 불효자 놈은 한 푼도 없이 쫓겨날 줄 알아. 변호사 사무실의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숨을 턱 막히게 했다. 넓은 회의실 탁자를 둘러싸고 친척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 중심에는 평생을 성실하고 청렴한 가장으로 살아온 척 슬픔에 잠긴 얼굴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도 눈치를 살피는 작은 삼촌이 있었다.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할머니의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구신 상가 건물이 모두 작은 삼촌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다.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평생 할머니를 모신 것은 우리 가족인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작은 삼촌에게 모든 것이 가는지 다들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아버지는 그저 깊은 한숨을 쉬며 어머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지라며 위선적인 눈물을 훔쳤다. 그 역겨운 연극을 더는 눈뜨고 볼 수 없었다. 나는 의자를 거칠게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이 유언장은 가짜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기 계신 두 분이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조작한 겁니다. 나는 가방에서 삼촌과 아버지가 비밀리에 체결했던 이면 계약서와
아버지가 세운 유령 회사의 서류들을 탁자 한가운데에 내던졌다. 작은 삼촌이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서류를 조작해 건물을 증여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진짜 흑막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삼촌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아버지의 부도위기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할머니의 재산을 빼돌린 거라고요.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류를 돌려보기 시작했고 작은 삼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르르 떨었다. 나는 승리감과 함께 평생 믿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의 가면을 드디어 벗겨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아버지, 어떻게 할머니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를 속이고 가족을 배신할 수가 있냐고요? 친척들의 비난 섞인 시선이 아버지에게 꽂혔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혀를 쯧쯧하며 나를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태도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품 안에서 정갈하게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변호사와 친척들 앞에 내려놓았다. 모두들 진정하십시오. 사실 제 아들 민우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얼마 전부터 정신적으로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망상장애와 의부증이 심해져서 존재하지도 않는 음모를 지어내고 다녔죠. 삼촌을 협박한 것도 다 병증 때문입니다. 여기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민우의 정신과 진단서와 입원 치료 소견서가 있습니다. 아비로서 이런 치부까지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위조해둔 내 정신질환 진단서가 탁자 위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순간 나를 향한 친척들의 눈빛이 경멸해서 순식간에 미친 사람을 보는 듯한 동정과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공들여 준비한 모든 폭로가 단 한 장의 종이로 인해 순식간에 미치광이의 헛소리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법정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변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마침내 멈췄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토록 명백한 증거를, 아버지와 작은 삼촌이 저지른 그 더러운 뒷거래의 증거를 친척들 앞에서 전부 폭로했는데도 결과는 참담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가공된 유언장과 이미 1년 전에 끝난 명예 이전 서류 앞에서는 그 어떤 폭로도 무력했다. 친척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들은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이미 돈과 건물을 손에 쥐 권력자 옆에 서기를 택했다. 어디서 저런 배은망덕한 놈이 태어나서 죽은 할머니 재산에 눈이 멀어 아비까지 모함해? 쯧쯧,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지독한 불효자 자식. 사방에서 꽂히는 비수 같은 비난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누구 하나 내 편은 없었다. 어머니마저도 나를 외면한 채 고개를 돌려 한숨을 쉬었다. 내가 평생 믿고 따랐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순식간에 나를 가두고 찌르는 가시밭길이 되어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을 빠져나갈 때 아버지는 나를 지나치며 단 한마디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작은 삼촌의 어깨를 툭툭 칠 뿐이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자 후끈한 여름의 열기가 온몸을 덮쳤지만 내 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시리고 차가웠다. 손에 쥔 가방이 무거웠다. 그 안에는 아버지와 작은 삼촌의 위조 행위, 유령 회사를 통한 자산 도피, 그리고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악용한 모든 정황이 담긴 최종 고소장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서류 봉투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손을 부르르 떨며 법원 대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저 멀리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와 작은 삼촌이 나란히 걸어나갔다. 방금 전까지 법정에서 엄숙한 척하던 두 사람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성취감만이 가득했다. 형님,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아휴, 그동안 그 늙은이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작은 삼촌이 큰 소리로 웃으며 차 문을 열었다. 이제 다 해결됐다. 그 건물만 처분하면 내 회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번거로울 것 없지. 아버지는 겉옷깃을 매만지며 그렇게 말했다. 방해꾼. 아버지가 말한 그 방해꾼은 다름 아닌 그의 친아들인 나를 의미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등에 손을 얹고 아주 다정한 형제처럼 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고 매끄럽게 출발하는 고급 세단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할머니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구신 건물, 그리고 평생 성실한 가장인 척 우리를 속여온 아버지의 잔인한 가면. 내 손에 든 이 고소장만 저 문 안으로 다시 접수하면 저 화려한 불빛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해일 같은 갈등이 밀려왔다. 이것을 접수하는 순간 나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는 천륜을 어기는 아들이 된다.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이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하고 끝까지 싸워야 할까?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핑계 뒤에 숨어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과 파멸을 막기 위해 여기서 이 모든 통곡의 서류를 찢어버리고 침묵해야 할까? 법원 정문 앞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나는 멈춰선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선택의 기로는 이제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었다.